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분이 뒤바뀌어 논란을 빚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허가를 어제 취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전성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투여한 환자 전체 환자를 장기 추적 조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보사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식약처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포 사멸 시험을 통해 44일 뒤 인보사 세포가 더 이상 생존하지 않아 암 유발 가능성이 적다는 점, 임상시험 대상자를 장기 추적 관찰한 결과 약물 관련 중대 부작용이 없었고 전문가 자문에서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다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해 전체 투여 환자를 특별 관리하고 15년 동안 추적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오롱 생명과학 측에 대해 인보사 투여 환자들이 이상 반응을 보이는지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으로 하여금 모든 투여 환자에 대해 병의원을 방문하여 문진케 하고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인보사의 안전성과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며 문제 당사자인 코오롱 생명과학 측에게 이러한 조사를 맡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암이 유발할 수 있다는 그거보다도 지금 일단은 내가 지금 다리가 정상적으로 걸어갈 수 있어가지고 좀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지금요. 식약처는 코오롱 생명과학이 객관적으로 조사하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필요하다면 식약처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보사에 대한 신뢰가 이미 사라진 터라 당국의 대책이 얼마나 환자들에게 다가갈지는 의문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인보사 허가 취소에 형사 고발까지 앞둔 코오롱 측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창사 62년 만에 최대 위기입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 전반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인보사는 이용렬 전 코오롱 회장이 네 번째 자식이라고 말할 만큼 지난 19년 동안 심혈을 기울인 혁신 신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품 허가가 취소되자 코오롱 그룹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큰 충격에 빠진 분위기입니다. 섬유화학에 이어 미래 먹거리로 키워온 바이오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은 물론 그룹 이미지와 신뢰에도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분명한 위기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이번 사태로 인해서 코오롱 그룹의 한 축이 무너진 것은 분명합니다. 지난해 11월 이 전 회장이 회장직에서 전격 사퇴한 것도 이번 사태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2천억 원에 달하는 인보사 연구개발비는 고스란히 손실로 1조 원이 넘는 기술 수출과 제품 수출 계약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코오롱 관련주들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코오롱 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 주가도 급락세를 면치 못하다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아예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주가 폭락으로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 티슈진 소액 주주들은 6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용렬 전 회장의 말을 믿고 코오롱 티슈진과 코오롱 생명과학에 투자한 소액 투자자들은 인보사 사태로 인해 성실히 모아온 재산을 날리고 충격적인 인보사 퇴출은 재계 30위권의 코오롱 그룹을 창사 62년 만에 최대 위기로 몰아넣으면서 한국의 바이오 산업 전체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맑고 투명한 하늘에 기분까지 상쾌한 아침입니다. 다만 한낮에는 볕이 얼마나 강할까 싶기도 한데요. 현재 14도 안팎을 보이는 서울의 기온, 한낮에는 26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무려 29도로 7월 중순의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카디건 등 얇은 겉옷 안에 반소매 차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걱정은 없지만 한낮에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강한 햇살에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도 높게 치솟겠습니다. 한낮에는 도심에서 이 차도와는 최대한 멀리 떨어져 이동하시고 그늘을 찾아 다니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1도에서 5도가량 더 올라서 덥겠습니다. 서울 26도, 광주와 강릉 28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하늘 표정은 맑겠고요. 기온은 계속 올라서 다음 주 초반 30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풍이 유입되면서 강원 영동 지역의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오늘 낮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만찬 회동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당시 동석했던 방송 기자까지 나서서 사적인 모임에 불과했다고 설명했지만 한국당은 선거 개입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서훈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단체로 국정원을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만찬 회동이 부적절했다며 항의 방문에 나선 겁니다. 오늘 저희들 국정원 관계자를 만나서 여당의 총선 책임자와 왜 그렇게 길게 이야기했었는지 저희들이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원장이 다른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뜨면서 면담은 무산됐지만 한국당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 측이 신북풍을 일으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며 파상 공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며 서훈 원장을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정치 개입 시비를 자초한 부적절한 만남이었다며 공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져야 하는 서훈 국정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 어떤 성격의 만남이었고 무슨 대화를 나눈 것인지 성실하게 해명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부적절한 의도가 있었다면 아예 은밀하게 만나지 않았겠냐며 사적인 모임으로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일부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 내부적으로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오얏 나무 밑에서 가끔 매지 말라고 하여튼 이런 우리 속담이 있듯이 아무리 사적인 모임이라도 뭐하러 이 시점에서 만났지? 이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일 회동에 함께했던 MBC 김연경 북한 전문 기자는 오랜만에 친분이 있는 셋이서 편하게 식사를 하는 자리였다며 민감한 정치적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 원장은 평소에도 언론인이나 북한 전문가들과 모임을 하는 것으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청와대는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찬 회동에 대해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에 대해선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며 두 사람의 회동은 사적인 만남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확히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자신도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와대가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건 여야 관계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은 의원은 서훈 국정원장과 단 1분도 독대한 적이 없다면서 반드시 이번 회동에 대해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정보위원장 취임하고 지금까지 단 1분도 독대한 적이 없습니다. 전화번호를 달라 5번이나 요청을 했는데 국정원장은 아무나 국정원장에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5번을 다 거절하고 비선 실세로 알려진 분이잖아요. 그리고 총선 전략을 지금 짜고 있는 분이고 그런 분과 독대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거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하순 25일에서 28일 당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달라 전화로 제안한 것으로
한미 동맹의 강화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반드시 성사시키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를 합니다. 강효상 의원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한미 정상의 신뢰를 훼손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까지 경쟁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외교부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에 대해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중징계 의결 요구와 함께 형사 고발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징계 대상 3명 가운데 1명은 외교기밀을 유출한 외교관 K씨이고 나머지 2명은 비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보안 업무 규정을 위반한 외교관들입니다. 또 이번 외교기밀 유출과 관련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통화 내용 유출과 황교안 대표의 최근 발언을 겨냥해 국가안보를 뒤흔든 엄중한 일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보수 진영 내에서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주재로 외교안보 분야 긴급회의를 소집해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외교 기밀 유출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출 파문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직접 참석했는데 민주당은 한국당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가 개인이 일탈이 아니라 제1야당까지 관여한 행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를 포함해 한국당 지도부가 기밀 유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도 의심이라며 황 대표의 군은 정부의 입장과 달라야 한다는 발언까지 싸잡아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공안검사 출신이자 권한대행까지 지낸 분이 이 같은 발언의 엄중함을 모를 리 없습니다. 여당의 계속된 비판에 당사자인 강효상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눈엣가시 같은 야당 의원을 탄압해 희생자를 만들려고 한다고 반발하면서도 외부 활동은 자제한 채 자맹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당 지도부도 청와대와 여당이 외교 무능을 야당 탄압으로 덮으려 한다며 역공을 폈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이끄는 외교부는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이 민감한 외교 전쟁의 현장에서 야당 죽이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수 진영 안팎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여당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대표는 종교 편향 논란에 대해서는 미숙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서둘러 사과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해 임명했던 차관급 인사 3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조현옥 인사수석도 교체됐는데 조 수석은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도 있었다면서 사실상 사과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인사수석 비서관인 조현옥 수석이 차관급 인사 발표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후임인 김회숙 신임 인사수석을 포함해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와 김영현 법제처장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인사에서 조 수석을 포함해 2년 가까이 일한 국세청장과 법제처장을 동시에 교체함으로써 쇄신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신임 김회숙 수석은 문 대통령과 법무법인에서 함께 활동한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입니다. 국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균형 인사,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인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 인사를 구현할 적임자로 기대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둘째 날 임명된 조 수석에게는 그동안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때마다 인사 책임론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에는 장관 후보자 2명이 한꺼번에 낙마하면서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맨 앞에서 사퇴 압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연연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 수석은 새 인사수석을 발표한 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로 심려를 끼친 면도 있었다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입사 동기 조현옥 수석이 물러나면서 조국 민정수석만 최장수 수석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조현옥 수석은 내년 총선 출마 의사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워서 다시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초점은 협상에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다시 열어뒀습니다.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나흘간의 일본 방문을 마치고 백악관에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 북핵 문제를 비롯해 별다른 질문도 답변도 없었습니다. 대신 국무부 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달초 발사 문제가 재차 거론됐습니다. 북한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냐는 질문에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원칙론으로 응수했습니다.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 WMD 프로그램은 유엔 제재 결의와 충돌한다는 것. 하지만 방점은 협상에 뒀습니다. 미국 정부의 초점은 북한 WMD 프로그램의 평화로운 종결을 위한 협상이라며 협상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발사 논란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되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발사는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트럼프 대통령과 My people think it could have been a violation, as you know. I view it differently. 탄도미사일 발사로 명백히 결의 위반이라는 강경파 볼턴 보좌관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외교적 관여를 내세운 겁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방일 행보에서 스스로의 위험을 깎아내렸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동맹 일본의 위협이 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미를 축소하고 대선 경쟁자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북한의 비난에 동조한 것 등을 두고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 재선에 시동을 걸며 북한의 유화적인 입장을 이어가면서도 협상에서 양보할 기세는 없어 북한이 얼마나 호응할지 미지수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전면적인 관세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에 대한 수출은 반사 이익을 얻을 거란 예상도 나왔습니다. 강성웅 특파원입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서로 최고 25%씩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상태입니다. 대상은 중국 제품 2,500억 달러어치, 미국 제품 600억 달러어치로 양국의 연간 총 무역액의 절반 정도입니다. 이대로 2년이 지나면 중국의 국내 총생산은 0.5%, 미국은 0.2%가 각각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막히면 연쇄적으로 중국의 부품과 중간재를 파는 나라들도 타격을 입습니다. 블룸버그는 타이완과 한국, 말레이시아 순서로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미국 수출 시장에서는 한국이 반사 이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분기 미국의 중국산 수입이 13.9%가 감소한 반면 한국은 18.4%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무역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교역이 줄면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 미중 양국은 협상보다는 제갈길을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역 갈등의 장기화에 대비하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장하성 주중 한국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면서 한중 관계 발전과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이뤄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어제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장 대사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장을 건네받으면서 최근 한중 관계가 한층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하성 대사는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서 양국이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문 대통령의 뜻을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했죠. 이 문제를 놓고 관계부처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자 정부가 서둘러 조정에 나섰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추은호 기자입니다.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WHO의 결정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보건당국인 보건복지부와 게임산업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갈등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관계부처들이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두 부처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중재에 나섰습니다. 국무조정실장과 복지부와 문체부 차관이 참석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아직 충분한 준비 시간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가 갈등을 노출하지 말고 긴밀히 협조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WHO의 권고는 2022년에 발효되지만 우리가 도입을 결정하더라도 2026년이 돼야 시행이 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준비 기간에 게임 이용장애 질병 코드를 도입할지, 만약 도입한다면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복지부와 문체부, 그리고 게임업계와 의료계,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민간협의체를 통해 게임업계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게임업계와 관련 학회는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은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게임 중독 질병 코드를 국내에 적용하려면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과몰입에 빠졌다가 금방 되돌아오기도 하는데 게임 중독이 질병 코드에 도입된다면 낙인으로 찍힐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되면 자유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어린이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이게 국내 게임업계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아동교육 전문가들은 아전 인수식 해석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근 질병 코드 지정 문제를 놓고 정신의학계와 게임업계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란을 팩트체크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UN 아동권리협약 31조는 자유로운 놀이와 문화활동을 보장합니다. 게임업계는 이를 근거로 게임 중독에 질병 코드가 부여되는 것을 아동의 권리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협약 전체를 놓고 보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3조,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줘야 한다. 6조,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게임에서 비롯된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UN 아동협약을 더 크게 위반하는 셈입니다. 게임 업체가요, 그렇게 말하면 정말 안 되죠. 왜냐하면 아동권리협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얘기하고 그 31조항만 딱 해놓고 이게 아동권리를 위배한다는. 세계보건기구와는 달리 미국 정신의학회는 행동과 관련된 중독으로 도박만을 인정합니다. 게임 중독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신의학회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 게임 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구체적인 9가지 증상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좀 더 구체화하면 언제든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용역 보고서입니다. 게임 중독에 질병 코드를 부여할 경우 게임 시장이 3년 동안 11조 원 넘게 쪼그라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청소년 야간 게임 금지법, 이른바 셧다운 제도에 따른 매출 감소 규모를 근거로 추산한 결과입니다. 1980년 미국에서 흡연 중독이 질병 코드로 지정됐을 때의 담배 매출 감소폭을 근거로 계산하면 결과는 크게 다릅니다. 보고서 역시 비교할 만한 선행 연구가 미비하다고 시인하고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
게임업계 매출 감소액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게임의 질병이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지면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게임 관련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입니다. YTN 관석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달 말 활동 종료를 앞두고 오늘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례회를 열고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용환 전 대법관의 정식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첫 정식 재판을 엽니다. 회사 분할 중단을 요구하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사흘째 주주총회장 점거 농성과 함께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조원들의 점거 농성으로 출입이 막히면서 주주총회장인 한마음회관에 입주한 식당과 커피숍 등은 31일까지 휴업에 들어갔고 외국인 학교도 휴교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환율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했습니다. 중국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고 관찰 대상국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베트남,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5개 나라가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추가됐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의 호텔방 안에서 100억 원대 필로폰을 제조한 외국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1명과 타이완인 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국내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을 빌려 필로폰을 제조하다 검거됐습니다. 호텔에서 이렇게 필로폰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새로운 제조 방법 때문입니다. 독한 냄새를 없애고 과정도 간단해서 혼자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을 만들 수 있어 대량 유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마약 조직을 다룬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공장에서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누어 필로폰을 만듭니다. 이처럼 마약 제조장이 공장 형태를 갖춘 건 복잡한 화학품을 만들 때 많은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외딴 지역에 지어놓은 건 필로폰을 만들 때 풍기는 역한 염산 냄새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중국인 마약 제조 기술자는 기존의 공식을 모두 뒤집어 놨습니다. 제조 시간은 3분의 1을 줄였고 유독가스와 악취도 없애 단속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전혀 눈치를 못 챘고 다른 객실을 사용하고 있는 투숙객들도 전혀 눈치를 못 챌 정도로 냄새가 거의 없었습니다. 또 혼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어서 대량 제조와 유통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필로폰은 보통 외국에서 밀반이 뜨는데 새로운 제조법만 알고 있으면 국내에서 얼마든지 필로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들의 특별한 기술로 1차, 2차, 3차 공정 거치지 않고 1차에 3, 4일 동안에 그렇게 많은 양을 제조했다는 거. 경찰은 중국인 제조책이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삼은 점을 주시하면서 관련 기술이 어느 정도 퍼졌는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귀가 죽인 여성을 뒤따라간 한 남성이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을 시도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진 것과 관련해서 경찰이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오늘 아침 7시 15분쯤 30살 A씨를 주거 침입 혐의로 서울 신대방동의 A씨 자택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6시 20분쯤 서울 신림동 주택가에서 집으로 들어가던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분풀이를 하겠다며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어났는데 엘리베이터에 껌을 붙인 일로 관리사무소와 갈등을 빚은 게 이유였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하남의 한 대형 오피스텔.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입주민이 관리사무소 직원과 말다툼을 벌입니다. 만취 상태였던 주민 A씨는
결국 주차장 입구 앞에 차량을 내버려 두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침에 유치원 차량이나 아니면 출근 차량들이 뒤엉켜서 좀 혼잡함을 이뤘고요.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지만 차량은 오후까지 그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A씨는 반나절 만인 오후 3시쯤 차를 옮겼습니다. 그 사이 입주민들은 통행에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씨가 엘리베이터 벽에 껌을 붙이고 사라지자 관리사무소에서 CCTV 화면을 찾아내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부착했습니다. 여기에 A씨가 항의하면서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내가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그 안에는 청소비가 포함된 거고 그 청소비에는 너희들이 청소를 당연히 하는 거고 나는 상할 의무가 없고. 갈등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열어주는 문제를 놓고 새벽에 다시 언쟁이 벌어진 겁니다. 새벽에 저는 그대로 저희 주차장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주차장에서 이제 문을 안 열어주고 양측이 폭행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의 사소한 시비가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주차장 입구를 막는 엉뚱한 화풀이로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선 입주자 대표단 감사 직무가 정지된 60대 남성이 주차장 출입을 막고 나섰습니다. 또 지난해 인천에서는 주민이 불법 주차 경고에 불만을 품고 7시간 동안 입구를 봉쇄했다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서울 지하철역 지하상가 출입구에서 70대 여성이 에스컬레이터 발판 밑으로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곳곳에서 화재와 익사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최재민 기자입니다. 에스컬레이터 발판 아래로 빠진 70대 여성을 구조합니다. 안전 점검을 위해 운행을 중단한 에스컬레이터를 걸어서 올라오던 여성이 맨 윗부분에 발판이 없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난 사고입니다. 수리기사에 구조된 여성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에스컬레이터 주변에는 통제선이나 경고문구 같은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상가 4층에 있는 기원에서 난 불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상가에 있던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식당 안이 유독 가스로 가득합니다. 이 불로 주방에서 요리하던 40대가 얼굴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펑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부안군에 있는 농수로입니다. 부인과 함께 밭일을 하던 70대 남성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30분 만에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노인이 밭에서 농약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농수로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0대 남성도 저수지에서 3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물에 빠진 낚싯대를 건지러 저수지에 들어갔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부산 서대신동에 있는 20층짜리 아파트 18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한밤중 아파트 주민 4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민이 잠든 사이 현관 출입문 신발장 부근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5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설립자 등이 구속된 전주 완산학원이 교직원 승진과 채용에도 돈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완산학원 설립자와 법인 사무국장 등을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승진을 위해 금품을 건넨 완산학원 소속 현직 교사 57살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승진을 위해 각각 2천만 원을 법인 측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물량을 만드는 데 가담한 청약 통장 보유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김모 씨 등 3명에게 벌금 25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5년 6월 허위 가점을 입력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정작 분양 계약은 포기해 미분양 아파트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대규모 인명피해를 낳았던 라오스댐 붕괴 사고는 사실상 인재였다는 라오스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공사인 SK건설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망 실종자가 100명이 넘고 6천여 명이 수해를 입은 지난해 라오스 수력발전소 보조댐 붕괴 사고. 라오스 국가조사위원회는 붕괴 사고에 대한 독립전문가위원회 조사 결과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적절한 사전 조치로 막을 수 있었던 사실상 인재라는 것입니다. 전문가위원회는 지난해 7월 붕괴 사고가 나기 전에 며칠간 집중호우가 쏟아졌지만 붕괴가 시작됐을 때 댐 수위가 최고 가동 수위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조댐의 기초 지반인 적색토 안에 있는 미세한 관들을 따라 누수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침식과 지반 약화가 결국 댐 붕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SK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가 부족한 경험적 추론에 불과하다며 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문가위원회가 토사층에 물길이 생기는 파이핑 현상을 입증하지 못했고 만약 이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붕괴 전 보조댐 하단부에 대량의 토사 유출이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SK건설은 옵서버로 참여한 기관들은 당장은 사고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히거나 보조댐 하류의 산사태 흔적에 주목하며 평면 파괴와 같은 다른 원인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라오스 정부와 SK건설의 입장이 맞서면서 상당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붕괴 사고의 원인에 따라 막대한 피해 보상의 주체와 범위, 규모도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제국주의 일본 전범들이 합사된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는 일제강점기 때 전쟁터에 끌려갔다 숨진 뒤에 가족들도 모르게 합사된 우리나라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이 합사된 명부에서 고인의 이름을 빼달라며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전쟁터에 끌려가 숨진 아버지들의 한을 풀기 위해 도쿄 지방법원을 찾은 유족들. 고인들의 명부가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져 있는 건 부당하다며 명부에서 빼달라고 요구한 소송의 첫 결론이 나기 때문입니다. 각종 기록과 증언을 어렵게 마련해 6년 가까이 기다려왔지만 허무하게도 판사는 5초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 기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분노했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나 아끼는 세상을 마치기까지 저간사로 생존하고 그 힘을 꼭 빼내고 싶습니다. 빼내야 된다. 전쟁터에 끌려가 숨진 것도 서러운데 죽어서도 일제 전범들과 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돼 전범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자기네 마음대로 야스쿠니 신사에 외박한다고 내놓고 내놓지도 않고 우리의 사는 인생을 압니까? 고인들처럼 일제 강점기에 끌려가 전쟁터에서 숨진 한반도 출신 징병자들을 일본 정부는 1959년부터 한국의 유족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무단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했습니다. 그 수는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27명이 합사 철회 소송을 냈지만 기각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今日のような一辺の判決によってですね、この問題がもう終わりだというふうに考える人は誰もいない。 유족들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고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UN 인권기구 등 국제사회에 호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붉은 행성 화성에 발을 내딛는 첫 지구인이 되지는 못해도 시청자 여러분의 이름은 2021년에 화성에 착륙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펼치고 있는 화성에 이름 보내기 캠페인에 참여하면 되는 건데요.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캠페인에 지금까지 560만 명이 넘게 신청했습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미국의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기존 달 탐사 계획을 4년 앞당기는 등 야심찬 우주 개발 계획을 나사에 촉구했습니다. This time we're not content with just leaving behind footprints. Put your ingenuity and creativity to work and establish a permanent presence around and on the moon. 특히 내년에 화성 탐사선을 발사하기로 한 나사는 탐사선 조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Spacecraft assembly facility at the Jet Propulsion Laboratory, where we're building up the pieces of the Mars 2020 flight vehicle. I want to show you some of the flight hardware we have in here that's being built right now. 이런 가운데 마스 2020 화성 탐사선에 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벤트 신청 방법은 캠페인 웹사이트에 가서 이름, 국가, 우편번호,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됩니다. 나사에서는 즉시 신청자의 이름이 새겨진 우주행 탑승권을 보내줍니다. 내년 7월에 발사할 예정인 마스 2020 탐사선의 화성 착륙 예상 시기는 2021년 2월입니다. 지난 22일부터 시작한 이 이벤트에는 28일 오후 3시 현재 전 세계에서 560여만 명이 신청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큰 관심을 보인 나라는 230만 명 넘게 신청한 터키입니다. 인도와 미국, 이집트, 중국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한국도 3만 장 가까운 탑승권이 발행돼 25번째로 많은 나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을 끄는 일은 북한 사람들도 700명 가까이 이름을 올려 118번째 관심 국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는 오는 9월 말까지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이름을 새긴 칩을 마스 2020 탐사선에 실어 화성에 보낼 계획입니다. YTN 박초론입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전부인 매켄지 베이조스가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매켄지는 제프 베이조스와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로 세계 4번째 여성부에 올랐습니다. 자선단체 기빙플랜즈는 매켄지가 자선을 위해서 이같이 서약했다고 밝혔고 제프 베이조스도 트위터를 통해서 전부인의 결정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매켄지가 기부를 약속한 금액은 21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부터 SNS에서는 두루마리 구름이 화제입니다. 지금 이 시각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도 대구 구름인데요. 어제 대구의 하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름이 돌돌 말린 것처럼 생긴 두루마리 구름이 관측됐습니다. 누리꾼들도 신기하다, 태어나서 처음 본다 등 다양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보기 드문 기상현상인 두루마리 구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원인을 분석해봤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에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왔습니다. 구름이 북서풍에 밀려 이동을 하다가 이 소백 산맥에 부딪혔습니다. 바람에 밀린 구름이 산맥과 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돌돌 말리게 된 겁니다. 지금은 구름대가 사라졌지만 오늘은 전국에서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자외선과 오존이 문제입니다. 맑은 하늘 속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대부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존 농도도 오후에 대부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엔 서늘하지만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더워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29도까지 높아지면서 일교차가 아침과 낮으로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서울 낮 기온은 25도 선을 웃돌겠고요. 6월에 접어드는 다음 주부터는 낮 기온이 30도 선까지 올라가 점점 더워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